조선에 이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다. 자식에게요.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씁니까? 괜찮다. 아버지가 곧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끝났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씁니다. 오늘 그 다음 문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이 편지가 왜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801년, 정약용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임금 정조가 가장 아끼던 신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한 사람, 거중기를 만든 사람, 조선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습니다. 그 다음 해 천주교 박해가 터집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목이 잘렸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본인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그때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학연이 18, 작은아들 학유가 15, 한창 공부하고 한창 앞날을 준비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두 아이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조선에는 패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집안, 그 집 자손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벼슬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겁니까? 취업이 평생 금지된 겁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소식을 아들이 듣고 있을 때 아버지는 천리밖 강진에 있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썼느냐? 먼저 인정부터 합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너희는 이제 벼슬을 못한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패족이 잘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책을 읽는 것뿐이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못 보는데, 공부해봐야 벼슬을 못하는데, 그런데 책을 읽으라고요? 아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제 공부해서 뭐 합니까? 어차피 쓸 데도 없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답을 합니다. 이 대목이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시험 보려고 하는 공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봅니다. 출세하려고 하는 공부는 출세에 도움되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짜로 알고 싶은 걸 알기 위해 읽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벼슬은 못해도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이 남 얘기로 들리십니까?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 어차피 써먹을 데도 없는데 젊었을 때 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지. 그 말 정확히 200년 전에 18살짜리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60대, 70대이십니다. 승진할 일 없습니다. 시험 볼 일 없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일 일도 없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 눈치 안 보고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500권을 썼습니다. 목민심서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인생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서요. 시간이 흐릅니다. 유배 10년째. 아버지도 이제 압니다. 자기가 살아서 돌아갈지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려줄 밭 한 떼기가 없다.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재산은 다 날아갔습니다. 이 대목이 저는 제일 아픕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남길 게 없다는 걸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대신 두 글자를 주겠다. 부지런할 근친, 검소할 검젠. 여기서 그냥 부지런히 살아라 하고 끝냈으면 그저 그런 잔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사는 이걸 정의합니다. 부지런함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아침에 할 일을 저녁으로 미루지 않는 것, 맑은 날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않는 것,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을 맑은 날까지 미루지 않는 것. 이게 200년 전 문장입니다. 지금 그대로 적용됩니다. 솔직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루고 계신 것 몇 개나 됩니까? 병원 예약 미뤄두셨죠? 정리해야 할 서류 미뤄두셨죠? 연락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 노후가 무너지는 건 큰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미룬 게 쌓여서입니다. 하루 미루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주일 미뤄도 괜찮습니다. 그게 1년이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게 됩니다. 건강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사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밭 대신 이 두 글자를 준 겁니다. 땅은 잃을 수 있지만 습관은 아무도 못 뺏어가니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건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방송에서도 잘 안 다룹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이 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성에서 멀리 떠나지 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벼슬도 못합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시골로 들어갑니다. 조용한 데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성을 떠나는 순간 소식이 끊깁니다. 누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이미 다른 세상이 돼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지금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만나던 사람이 줄어듭니다. 나가던 자리가 없어집니다. 새로 뭘 배우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애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복잡해서 안 해. 혹시 지금 찔리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이 당신을 두고 갑니다. 은행 일을 못 보게 됩니다. 병원 예약을 혼자 못 합니다. 기차표를 못 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부탁해야 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그게 10번, 20번이 되면 당신은 부모가 아니라 일거리가 됩니다. 이게 다산이 200년 전에 경고한 겁니다. 세상에서 멀어지면 결국 사람에게서도 멀어진다. 다산은 아들에게 조용히 물러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버텨라. 세상 가까이 있어라. 기회는 세상 안에 있지. 산속에 있지 않다. 지금 안 쓰는 기능 하나 이번 주에 배워보십시오. 거창한 거 말고요. 자식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부분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가난한 친척을 도와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여기까지는 뻔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 말이 붙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보답을 바라지 마라. 왜 이 말을 굳이 썼겠습니까?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알았던 겁니다. 패족이 되면 사람이 떠납니다. 어제까지 인사하던 사람이 오늘 길에서 못 본 척합니다. 그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문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 혹시 최근에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집에 해준 게 얼만데, 명절에 얼굴도 안 비쳐. 찔리셨다면 그게 지금 당신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푼 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베푼 게 아닙니다.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빚졌다고 느끼는 사람을 피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이유가 무심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일 수 있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들 거의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만 썼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주고 나서 잊어라. 이게 60대의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준 걸 잊는 것. 이걸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남고 이걸 못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안 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810년, 유배 10년째 되던 해입니다. 강진에 있는 다산에게 집에서 소포가 하나 옵니다. 아내 홍혜원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치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다홍 치마였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붉던 색이 다 발해서 노을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남편은 10년째 안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크고 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안 썼습니다. 치마를 보냈습니다. 다사는 그 치마를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종이 대신 붙여서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두 아들에게 주는 당부를 적었습니다. 이게 하피첩입니다. 노을빛 치마로 만든 책. 지금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래 내 권이었는데 새 권만 남아 전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진에 종이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내의 낡은 치마에 썼겠습니까? 어머니가 입던 옷 위에 아버지의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없이 크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함께 있는 물건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치마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걸로 뭘 했느냐? 시집간 딸에게 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와 가지에 새 2마리가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결혼식에 못 갔거든요. 유배 중이라서요. 정약용은 18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1818년 57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끝내 벼슬을 못했습니다. 패족은 패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아들 학유는 농가원령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달마다 뭘 해야 하는지 노래로 만든 겁니다. 벼슬은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라던 걸 한 겁니다. 이제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실 겁니까? 집입니까? 통장입니까? 정약용은 밭 한 떼기도 못 남겼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을 읽고 있습니다. 돈은 다 쓰면 없어집니다. 집은 팔면 없어집니다. 남는 건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산이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못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지금 자식에게,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아까 다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두 글자는 무엇입니까? 다산은 금과 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두 글자가 궁금합니다.